번째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우리 알자는 뜻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과세 대상이 된다 해도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세금을 못 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서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안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요럴 때 꼭 헷갈리는 분들이 소형주택 월세 받는 것도 빠지는 줄 알고 꼭 물어봐. 세금은 꼭 어떻게 한다고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 전세금에 대해서만 소형주택을 빼는 겁니다. 월세는 소형주택 받는 거 과세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아까 1단계에서는 세대 개념 따질 때 부부만 따진다. 이런 것들.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에 시험 칠 때 점수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신 분이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제가 답변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막상 해보면 전세금 같은 경우는 3억 빼고 60%만 가지고 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장 일반인들이 요 과세가 되면서 무서워했던 게 소국과세였어요. 그 소국과세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두 번째 무서운 게 종합과세였습니다. 타소득과의 합산 문제, 그를 분리과세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야만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 등록을 하는 것도 좋겠다. 왜?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이러이러한 집에서 세를 받는데 소장님 사업자 등록 해요 말아요? 세무서에다 해요 말아요? 구청에 해요 말아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저 시간에 강의한 이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니 이 과정별로 당신 주택을 봤을 때 별 3단계까지 지나와도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안 하고 발 못 뻗고 자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정부가 소국과세 이번엔 안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착실히 내세요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이거는 페널티를 무지하게 나중에 매기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발 뻗지 못하고 주무시지 말고 신고하고 조금은 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세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세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취득세?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세, 감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비과세 감면 공부했다시피 감면 100% 이런 거 받으면 세금 비과세나 거의 동일하죠. 농특세 20%니까 80% 깎아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가 상당히 말이 많고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는 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오는 조톡법상 감면이 있고,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감면이라고 안 합니다. 소득세법은 중과 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좀 알고 갑시다. 조특법상에서 나오는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장기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이런 용어를 붙여요. 임대주택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있는 거는 요 장기 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이 소득세법에서도 용어가 똑같이 장기 임대주택이야.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법 근거 자체가 틀린데, 이거는 언제 때 얘기냐면 IMF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IMF 시절에 신축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분양도 안 되고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사니까 건설 경기가 엉망진창. 그러면 건설회사 은행에서 돈 무지하게 빼다 썼는데 건설회사 부도나니까 은행도 같이 부도나. 은행도 부도나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 이게 IMF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이고 뭐고 간에 빨리 이런 미분양이나 신축 아파트들을 빨리 국민들이 사서 나라 돈으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분을 해야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을 사서 바로 팔고 사고 하면은 투기를 부추기는 게 돼. 그러니까 사서 임대를 줘라. 그러면 투기는 아니니 그런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IMF 때 이 정책적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 혜택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이때는 등록세가 있을 때니까요. 100% 감면. 그까짓 거 지방세 몇 푼 안 되는 거 한 푼도 안 걷어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싹 감면. 50% 재산세는 지금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때는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이때는 도입되기 전인데 도입됐다면 종부세도 감면해요. 근데 이 감면에서 세금에서 가장 큰 세금이 양도세인데 이 양도세를 감면을 해줄 거냐 걷어갈 거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몇십 배 되는 세금이거든요. 국고가 거덜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나라가 거덜날 판인데 지금 이게 문제냐.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100%를 못해요. 무서워서. 50% 감면 제도가 도입되는데 50% 해준다 해도 국민들이 안 넘어오니까 100%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 IMF 때는 특이한 현상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금 하나도 안 걷겠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들 사가지고 임대 주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겠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집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사서 임대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고가주택이야. 그 집만 있으면 비과세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라고 한다 해서 이런 집들 여러 개 사는 바람에 자기 집 타워팰리스 팔면서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그때 없었지만 그런 고급 주택을 팔면서 세금 몇 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걸 하겠냐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사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자기 집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 차원에서 사서 세를 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은 하나 팔으면 양도세가 몇 억인데 이까지 임대해가지고 세금 깎아지는 거 취득세 등록세 양도해봤자 반의 반도 안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 이게 돈 있는 사람 돈 풀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런 것 효과가 오려면.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IMF 때 나온 감면 제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 정부가 조세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렇게 갈 때에는 어떤 조건을 걸고 가야지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집들에 이런 조건이 되느냐 하면 신축주택.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건설경기하고. 건설경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돼서 건설회사 죽어나는 집들만 빨리빨리 사서 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듯이 서민주택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때도 국민주택이야. 전용 85 이하여야만 해줘. 50평짜리, 60평짜리 이런 거는 안 해줘. 이런 집이고 5년 이상 임대. 하다가 처음에는 10년 이상 임대가 나와요. 처음에는 10년 이상. 그러다가 나중에는 5년 이상으로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10년으로 알아두는 것도 10년, 5년 두 가지. 그래서 10년 이상 세주고 팔면 100%, 5년 이상 세주고 팔면 50%.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양도세 감면을 조금씩 차별화를 줘요. 최대 10년까지. 이런 제도들, 이런 주택들을 사가지고 세를 오랫동안 주면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엔드 조건. 세무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를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만 내서는 안 된다. 구청에도 내라. 이 세금은 구청 세금이에요. 세무서 세금은 국세뿐이 없어요. 양도세밖에.
세금은 지방세도 깎아주고 국세도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깎아주는 구청에도 사업자 등록하고 국세 양도세 깎아주는 세무서도 등록해서 두 개를 다 등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깜빡하고 구청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조건, 이런 혜택, 이런 제도가 나오죠. 결정적으로 꼭 알아야 될 마지막 말. 이때 나온 거는 IMF 때 당장 잠깐 살리려고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거니까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기간 조건이 붙어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걸 사서 세를 준 사람들에 한해서 된다. 그래서 법 여러 개를 종합하면 98년도부터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요 날로 끝나요. 요때 IMF가 2003년도에 끝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런 집들을 사서 임대를 개시한 자. 그날 전에 주택 사서 임대를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그런 조건이 붙는다고요. 이 조건 하에서 이게 진행된 거예요. 조세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데 이걸 영원히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지. 자, 여러분들 중에서 2001년 이전에 집 사서 세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2001년 이전에 집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2001년이면은 지금 기준으로 몇 년 전 얘기예요? 자, 13년 전 얘기입니다. 13년 전 얘기니까 10년 조건을 가지고 따질 때도 이미 100% 감면인 기간이 다 지났어요. 5년짜리에 해당됐던 분들은 이미 8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때 이런 조건으로 샀던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아직 가지고 있는 분 있어. 이게 10년 이상 임대주다 팔면 100% 감면 이런 논리니까 11년, 12년, 13년 돼도 다 100% 감면이니까 아직 안 팔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없앨 수는 없지.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요. 다만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감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거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2003년 10월 29일 날 갑자기 정부에서 12구 조치라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발 이런 집들 사가지고 10채든 20채든 30채든 제발 많이 세주고 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주택자는 세금을 얼마를 때린다? 60% 때리겠다 하고 겁을 빡 줍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60% 때리겠다 이러고 2003년 10월 29일 날 이걸 발표를 하니까 이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프신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힌 게 하여튼 집수를 줄이려고 자꾸 연구를 하는 거야. 그게 이때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어서 그래요.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망치로 맞아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집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때에는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따낸다는 중과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0%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면서 예의조항을 만듭니다. 그러면 예의조항은 뭐냐면 60%로 안 때리고 일반 세율로 때려줄게. 이거지. 요 예의조항이 양도세를 깎아줄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예의조항을 만들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임대주택이에요. 그게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이 장기 임대주택을 감면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다, 틀리다? 틀린다. 감면이라는 건 양도세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를 감면이라고 그러지.
세율 적용을 달리 하겠다는 뜻만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의 혜택은 감면이 아니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중과죄의 주택. 요게 혜택이야. 감면 혜택이 아닙니다. 양도세 감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일반 세율로 계산해서 해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주택들을 쭉 거론을 하죠. 사장이 집 사가지고 종업원들한테 10년 동안 무상으로 준 집들을 10개 가지고 있더라. 그런 집 할 때는 세금 사실 안 받아가야 되는데 60% 안 받고 일반 세율로만 받아갈게. 이때 안 받은 거를 이때 다 거들라고 작심을 하네. 그러니까 감면 얘기는 말도 못 꺼내요. 이렇게 무슨 그런 집들을 뭐 쭉 거론을 하는데 이 중에 우리는 임대만 지금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서 임대주권의 조건을 만들어요. 어떤 집들 이렇게 중과세율 적용하느냐, 일반 세율 할 거냐.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축, 미분양, 국민 이런 얘기는 똑같아요. 면적 같은 거. 이런 주택을 사서 하는데 몇 채를 사라? 5채 이상을 사라. 이때는 2채까지 떨어져요. 2채 이상만 사서 세조도 해줬어요. 근데 2채를 5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때 5년만 세조도 깎아줬던 걸 갑자기 연수를 10년 이상 세줘라. 5 이상 주택, 10년 이상 임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런 거는 얘기 다 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조항에 요상한 게 하나 들어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여러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또 나오네. 임대 전세 따질 때 3억 원 소형주택 얘기했죠. 여기서도 3억 원이라는 말이 나와.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들어가면 양도 시점에 10년 세주고 팔 때 3억 원 넘으면 허당. 10년 동안 어떻게 될 줄 알아서? 살 때는 기준시가 2억 원짜리였어. 근데 10년 세주고 팔려고 보니까 3억 1천이야. 그러면 10년 허당이네. 60%로 다시 때리네. 이게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3억 원이야. 이런 악소 조항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다 엔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60% 안 때리고 6에서 35%로 때릴게. 감면 아니다. 이게 소득세법의 제외예요. 그러면 이런 주택은 기간이 언제짜리냐? 2003년 10월 29일 이후입니다. 2003년 10월 29일 이후에 사서 세준 사람들. 자, 여러분들 현재 세주고 있는 게 2003년 10월 29일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즉 여러분은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2003년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는 60%라는 게 워낙 어마어마하게 때리니까 이런 악수 조항이 들어가도 워낙 집이 많은 분들은 겁이 나니까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무서도 하고 구청도 하고. 물론 2개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해놨는데요. 해가지고 이 60%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워낙 크니까. 그랬는데 이게 2003년부터 제도가 도입은 됐지만 시행은 1년 늦게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3주택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2주택은 2005년 법으로 만들 얘기만 하고 6년부터 시행됐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정상적으로 시행된 거는 2006, 7년 뭐 이런 정도, 2008년, 2, 3년도 시행이 된 거죠. 이거는 임대주택 10년 이상 세줘야 되는 거니까 좌우지간 그때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정식으로 등록,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60%를 피하려고 등록한 분이 한 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안 팔고 말지, IMF 때처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뭐나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차라리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지 말지, 이렇게 배짱 있는 분은 사업자 등록 안 해. 세주고.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한 분은 세입 받아도 세금 신고도 안 해. 소득세도 안 내. 근데 이때 마음이 열려서 이거 신고도 한 번은 월세 신고를 꼬박꼬박하고 소득세 대. 등록 다 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도 하고 세무서도 해놨으니.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업자 등록 안 한 김 사장은, 김씨 아저씨는
그냥 세무서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등록도 안 하고 배째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공부 좀 해가지고 전소장 STC 1기생은 이런 공부를 해서 나는 이렇게 해놓으면 60%로 안 당하니까 하고 2, 3년 세를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매년 세금은 내죠. 안 내던 세금을 등록을 하는 거.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명박 정부가 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뭐였어요? 중과제도 없애겠다. 근데 없애지는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2008년에 입성해서 2009년 3월 16일자로 중과제도 완화를 합니다. 즉 법은 살아있지만 60%라고 하는 세율, 60, 50이라고 하는 이 중과세율이 어떻게 됐다? 이 날짜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옆집 김 사장 아는 사람이나 나는 이 괜히 하는 바람에 전수장한테 봐온 STC 1기생 인양반은 공부한 바람에 등록해가지고 소득세만, 월세 소득세만 꼬박꼬박 냈고, 옆집에 공부 안 한 그분은 배째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왔는데, 결국 이날 이후에 팔게 되면 둘이 양도세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후 당장은 못 팔아요. 10년, 5년 조건이 있으니까. 10년 이상이니까.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딱 2009년 3월 달에 중과제도가 완화가 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시점에 정부에서 여기다 감면 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정부만 듣고 했던 분들은 양도세를 깎아주마. 일반 세율 계산뿐만 아니라. 근데 옆에 배째라고 말 안 듣고 있던 저 김 사장은 팔면은 너는 감면은 못 해준다. 일반 세율로 가서 하겠다. 하고 이때 IMF 때와 같은 감면 조항이 이때 들어가야 돼, 시기가. 근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혜택은 줘야 되니까 세율이 똑같아졌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 조건을 완화하기 시작해요. 4년 내내 이 주택의 면적을 완화하고, 전에는 국민주택 85였었는데 149까지 늘려주고, 그 다음에 5호 이상이었던 것을 집 한 채만 세줘도 된다고 줄여주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세줘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5년으로 줄여주고, 기준시가 3억 원 이런 거는 아예 없애버리고, 하더라도 양도가 아니라 살 때의 기준시가 6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해서 종전 규정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됐던 규정들을 상당히 프리하게 완화해 주는데, 해주려면 한 번에 해줄 것이지 이거를 임기 내내 걸쳐 가지고 몇 번에 해준다? 7번에 걸쳐서 해줍니다. 2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번이네. 거의 7, 8번에 걸쳐서 1년에 뻑하면 무슨 뭐 부동산 경기 거쳤다 그러면 요것만 완화해요. 지금 저는 한 방에 썼지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몇 년이 걸렸냐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바뀌어요. 최종적으로 2012년 퇴임할 때까지도 이게 말이 나올 정도야. 그래서 임대주택만 조건 하나만 해줘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건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혜택을 넣었어야지. 감면을 넣어줬어야 돼요. 이 IMF 때 같은 감면. 그러니까 IMF 때 있었던 가장 좋은 게 이 양도세 100% 감면과 본인 거주주택 비과세 이 두 가지거든. 이 양도세에 대한 얘기는 계속 없다가 끝내 임기 말에 와가지고 감면은 못합니다. 감면 얘기는 못하고 떠나요. 그러나 저 본인 주택 비과세는 마지막에 2012년에 요거는 2011년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IMF 때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려면은 좀 딱 찍어서 제대로 나오지. 좋은 건 다 빼고. 그래서 본인 주택 비과세 조항이 2011년 임기 말에 마지막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한번 들어간 거고요. 감면은 계속 안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요. 그래서 중과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손을 좀 대야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조건은 다 완화해줬으니까 혜택을 좀 줘야 된다. 그 혜택은 양도세 감면이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게 양도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고 싶은데
감면 얘기가 나오면 이게 결국은 100%까지 가야거든. 세금 자체를 깎는 거예요, 양도세는. 그런데 양도세 감면 얘기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못해요. 그 대신 양도세를 뭔가 깎아준다고 하는 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요수가 장특공제를 많이 해주는 방법이에요. 양도세 공부했지 우리? 장특공제를 다른 부동산 30% 해줄 때 이런 임대주택은 50%, 60% 이렇게 더블로 해주겠다. 그러면 세금이 반이로 준다. 결국 감면과 동일한 얘기인데 감면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는 감면이라는 말은 한 번 터져 나오면 본물처럼 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가뜩 세수가 없는 판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감면이 실질적으로는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감면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즉 IMF 때 했던 것이 다 돌아왔어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일이 이전에 세 주지 않은 분은 감면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왔고 이것이 원래 중과제도에서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왔다가 현재 정부에서는 장특공제를 많이 적용하는 걸로 해서 양도세를 좀 많이 깎아주는데 제가 요번에 무슨 신문에 기고문을 쓰면서 계산을 한번 때려봤더니 양도 차익이 2억 원이 났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서 장특공제를 60% 받는다. 하나는 그냥 일반 주택으로 등록이 안 되고 일반 주택으로 30%만 공제받는다고 세금을 계산했더니 얼마 차이 날게요? 2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양도 차익 2억 원.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2억 원 정도 차익 날 수 있어요. 적당히 걸려면. 그랬을 때 30%만 받으면 6천만 원 공제받아서 1억 4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1억 4천. 그럼 35%짜리거든요. 그리고 60% 공제받으면 얼마가 빠지느냐면 2억 원 중에서 1억 2천이 빠져. 그러니까 8천만 남아. 그러면 이건 세율이 25%짜리야. 이게 단순 비례가 아니에요. 세율 자체가 차등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두 개 세금 계산을 했더니 차액이 2천만 원이 세이브돼요. 2천만 원 감면받는 거라 거의 60% 정도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치상으로는 그리 나오지만 법상으로는 아직도 감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양도세 감면 없습니다. 그러나 장특공제를 가지고서 세금을 줄이는 건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여러분이 한 번 더 감면제도와 관련해서 알아둘 사항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요. 이제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빠진 거 훑어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그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소득세 과세 방법은 지금 쭉 공부한 거예요.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던 겁니다. 그거를 구체화 시켜 놓은 거예요. 굳이 여기 있는 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197쪽에 2번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주택수 계산 방법이 비과세처럼 하는 게 아니라 197쪽 가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말이 부부합산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부부합산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일부 잘못 설명한 게 있네. 임대 따질 때 다가구 단독은요. 주택 수로는 하나로 봐요. 면적 따질 때는 구분 계획된 면적으로 보고 그만큼 다가구 단독은 서민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내가 월세를 10세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10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택 수 따질 때 하나로 본다고. 그럼 우리가 1주택인 경우에는 뭐라겠어요? 과세 대상이 전세, 월세 다 빠지잖아. 10집에서 세를 받는데 다가구 단독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봐라 이랬으니까 1주택자 소유가 돼. 물론 이 집 말고 다른 아파트가 또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 아니 이 집만 이 다가구 단독 10집 세 받는 거하고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돼 있더라. 그러면 상관없는 거야. 그럼 자기는 1주택자야. 자, 그러면 전세, 월세 다 따져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1주택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 고가주택이면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시가 9억 따질 때는 구분된 개념으로 따져라. 즉 빼주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 요소별로. 그래서 다가구 단독 가지고는 고민을 하지 말라니까. 요새 같은 때 다가구 단독 가지고 있는 분이 안쓰러워. 집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다가구 단독은 세가 안 나갑니다. 요새는. 진짜 옛날에 지은 다가구 단독이라 갖고 오는 거지 최근에 짓는 집들은 다가구 단독으로는 다 별로 없어요. 업자들이 오래된 것들 사가지고 때려부시고 새로 짓습니다. 그런 집에 뭔 세금을 묻습니까? 그래서 다가구 단독은 그런 식으로 본다. 임대할 때만 하나로 봐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 넘어갑니다. 요거 온라인 보충 강의에서 하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다 설명드린 거고요. 200페이지 세금 신고 방법은 아까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 경비율 계산만 했고 요거는 우리 전 시간에 사업소득 신고할 때 1호, 2호 신축 판매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진짜 월세를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장부를 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장을 해야 될 때 필요경비가 뭐냐? 그걸 되게 궁금해 하세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이 이자 낸 거 비용 공제하면서 단순경비율 추계율도 공제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흥부기산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추계면 추계, 기장이면 기장이에요. 그래서 기장이 많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뭐냐? 그게 201조 가운데 있습니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악착같이 많이 빼야 세금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건물의 첫째 감가상각비를 뺄 수 있는데 이 집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생각 아니면 빼지 마세요. 감가상각비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그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서 소득세는 적게 내셔. 근데 팔 때 문제가 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시 그동안 다 빼먹은 거를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다 내는데 훨씬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고하는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부동산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 한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 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실무적으로 감가상각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급여,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보험료, 재산세, 차입금액,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때 취득 이유라는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득은 신축일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을 얘기해요. 매매일 경우에는 당연히 잔금 청산일이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인정한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나머지 차량 유지비 이런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영수증 많이 만들어서 세무대리인한테 갖다 주면 뭐 처리를 하겠죠. 참고하시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202쪽. 단순경비율하고 기준경비율인데 주택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 틀려. 고가주택 이런 거는 34%밖에 안 빼줘. 이게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자꾸 덤태기 쓰이는 거예요. 일반 주택, 국민주택들이죠. 이런 조그만 것들은 45.3이 평균율이에요. 그래도 45%라도 빼먹을 수 있으면 고마운 거죠. 단순경비율 추계대상자가 돼서. 세 번째는 똑같은 집이에요. 일반 주택과 똑같아. 위에 있는 거. 아파트, 공동주택 뭐 이런 것도 똑같은 집인데 장기 임대, 즉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의 집. 그게 세 번째야. 장기 임대, 공동주택,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거. 그러면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라다니는 게 있죠. 5년 동안 못 판다. 5년 의무 임대기간. 그 말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국가의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착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일반 주택보다는 좀 많이 빼줘야지. 그래서 한 15% 더 업시켜서 60%대로 빼주는 겁니다. 이게 구청에 사업자 등록하면 요 단순 경비 넣을 때 60%까지 빼먹는다. 안 하면 45%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3쪽 다 설명된 거고 4쪽도 넘기고요. 204쪽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한 건데 이제 임대사업자가 저렇게 그 감면은 못 받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의해서 감면의 효과가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올해에 정부가 정한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보시고 임차인 월세 소득공제 제도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도입한 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입자가 근로소득자다. 그럼 직장에 가서 나 월세 얼마 냅니다 하고 계약서하고 통장으로 주인한테 넣었던 거 신고하면 2014년 이후에는 그 사람한테 월세액의 60%를 소득에서 빼주겠다. 또 은행 돈 빌린 거 있으면 그것도 빼주겠다 해서 1년간 500만 원까지 빼서 가건세 토해주겠다. 그래서 집주인의 소득 그 월세 금액을 다 파악을 하겠다. 이 논리예요. 집주인한테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100% 다 하거든요. 하지 말라 해도. 점점 이거를 완화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해요. 이전까지는 세대주이어야만 혜택을 줬어요. 근데 세대주가 월세 계약을 안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했어.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돈이 주고받아요. 그럼 작년까지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 세대원이 해도 다 인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세 사는 사람이 어떤 거라도 이 월세 내고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를 해주면 하여튼 그 사람한테 근로소득이 많이 보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깎아주겠다 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지금. 매년 이렇게 풀어주는 거 봐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세를 받게 되면 이제는 눈 딱 감고 내가 월세 받은 이것이 저 사람이 세무서 가서 잃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진짜 안 잃을 사람은 어떤 사람? 월세를 못 내는 사람. 소득이 없어서. 다른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안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 외에는 100% 다 월세 소득공제 제도로 도입된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아까 206쪽 그 이명박 정부 때 7,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건을 완화했다는 얘기 쭉쭉쭉쭉 다 넘기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213페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의 동그라미 팍. 감면이 됐던 시절은 이 시절 빼기다. 이 시절 2001년 이전의 얘기다. 거기다가 2001년 이전 이렇게 쓰고 나하고는 상관없음. 실제 쓰는 분 있네. 2001년 이전하고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음. 이미 지나간 세월이라 타임머신 타고 가서 다시 세를 주지 않는 한은 전혀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거 괜히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자, 215쪽. 215쪽은 올해부터 도입된 거니까 알아둬야겠죠? 준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아까 세금 2천만 원 더 줄였다는 거. 장떡공제를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2억 원 양도차익 났을 때 2천만 원 정도 이익을 보더라. 근데 이 준공임대주택이 조건이 조금 더 완화가 돼야 돼요. 현재 발표된 내용은 빡셉니다. 빡세.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넣는데 일단 임대 의무 기간 10년입니다. 5년 세주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10년을 세주라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존 민간 5년 매입 임대주택과의 차이하고 박스 친 거 있죠. 그 임대 조건이 의무기간 10년 연장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싫죠. 처음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제한을 한다네. 제한. 지 마음대로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물론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은 아직은 지금 뭐 저 규칙으로 나와야 되는지 뭐지 아직 뭐 저도 못 봤는데 하여튼 현재 나온 얘기는 주변 시세 이하로 받으랍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10년 세주면서 내가 양도세를 2천만 원 깎아 먹을 거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료 인상률을 옆집은 10% 20% 팍팍 올려봤는데 나는 5% 이상 못 받는답니다. 할래요? 저 멀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듣는 분은 안방에서 전혀 안 한다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실제 이제 올해 시행이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재산세 감면은 하나만한 얘기고 장특공제에 의해서 양도세 깎아주는 효과는 있는데 이런 제재를 가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등록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거예요. 저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죠.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겠다. 요런 건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걸 의무화하자. 무조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회에서 좀 시끌시끌한 겁니다. 아니 무슨 뭐 공산주의냐. 지 재산 가지고 지가 이렇게 하는 거를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막 등록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준공공 임대주택 별 의미 없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세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일반 장기 임대는 5년인데 6년 이상 세조급하면 이제 장특공제를 10% 더해준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그 쭉 서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하는 거라든지 또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그 소득세 신고하는 거라든지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쭉 실어놨습니다. 예, 이상으로 임대사업자는 일단 교재에 있는 거는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